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회계 1급에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규정 연습하시면서 유형자산에 대한 것은 제가 사용목적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교재 순서는 여기 유동자산 중에서요, 여기 써놓으면은 우선 구분부터 하면 유동자산에 있는 것은 투자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있죠? 유형자산. 세 번째로는 무형자산. 마지막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있는데, 순서가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중요도를 따져서 먼저 앞에 배치를 했는지 지금 유형자산부터 먼저 나와 있죠. 근데 제가 필기노트 해드린 거에는 투자자산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교재에 맞춰서 앞에서 하나씩 볼 테니까 유형자산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유형자산은요, 목적이 유형자산의 목적은 여기 사용목적이라고 그랬었고요. 사용목적, 그 다음에 또는 영업용이라고도 써요. 그 다음에 그 업무용이라고도 쓰는데, 이런 용어들 자체가 지금 다 그 유형자산을 뜻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똑같이 여기 무형자산도 사용목적이기는 매한가지 똑같아요. 그냥 한자로 보면, 비교해보면 아시는 것처럼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것이고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는 뜻 이외에 뭐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합쳐서 여기 회계 프로그램 안에서는 고정자산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합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자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으니, 자, 우선 유형자산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의 종류는 여러분이 암기 벌써 하고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뭐뭐가 있었어요? 토지, 건물, 차량운반고, 비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일단 종류부터 알아야겠더라. 그래서 여기 토지 한 가지씩 좀, 건물,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비품, 기계 장치, 그 다음에 구축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것도 하나 써주세요. 여기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것은 건설한다 그래가지고 꼭 건물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우리 관련되어 있는 유형자산 중에서 지금 뭐 취득과정, 설치할 때 뭐 등등 관련된 것이라고 일단 봐두시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보편적으로 여러분 회계 2급이나 1급에서 가끔 물어보는 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아직 감가상각비는 안 배웠는데, 감가라는 뜻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가격이 그때부터 사용하면서 가격이 떨어지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자동차, 승용차 같은 경우도 사고 나면은 그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서부터 그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그걸 한자어로 감가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감가 상각비라고 부르는데, 이따가 여기 유형자산 하면서 두 번째 파트에서 배울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감가상각이란 뜻은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을 비용으로 계산을 해서 비용 처리한다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사용하면서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이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왜? 토지는 영원히 그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항목이기 때문에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 이 유형자산의 종류에서 두 가지 얘기하려면 여기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라고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따 감가상각비를 배우시게 되면 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지, 감가상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종류는 이렇게 이제 알게 됐고요.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회계 원리 때 배웠던 내용들인지라 뭐 굳이 크게 뭐 다시 별다르게 구분해 드릴 내용은 없어요. 자, 일단 종류는 보셨는데요. 우선 교재 잠깐 보면서 제가 이따 여러분이 꼭 읽어 보셔야 될 것들 한번 미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물리적 형태가 있다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종류,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이고요. 이 각각의 유형자산들에 대해서 거기 밑에 토지인 경우 토지 회계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보시게 되면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래 종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번 다 읽어보시면서 회계도 예제를 한번 보셔야지 돼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유형자산을 지금 진도를 막 나가기 시작했는지라 제가 요거 처리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려고 한답니다. 자, 유형자산은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단기매매 증권 배우셨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구분해서 배우셔야지 돼요.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죠.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결정하는 방법.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유형자산을 사용할 때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이 구분하셔서 배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분 과정이에요. 보통 회사에서는 이런 유형자산들을 사용하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처분하고 새로운 곳으로 교체해야 될 때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종류들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뭘 뜻하느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하고 건물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앞에서는 우리가 상품 샀을 때 부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대 비용은 취득하는 자산 이름으로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상품으로 기록했었죠. 여기도 그 논리는 똑같이 적용돼요. 보통 앞에서 우리가 얘를 부대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건물하고 토지나 건물 이런 거 샀을 때 부대 비용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얘를 갖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자산명으로 기록해 주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기본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차량 운반구까지 포함해서요, 우린 세금을 내야 돼요. 어떤 세금을 내야 되냐면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그 다음에 등록세라고 하는 세금을 공통적으로 다 내야 되란 말이죠. 이거 취득세, 세법에 의해서 이런 고정자산, 유형자산을 갖다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얘는 토지나 건물, 차량 운반구 얘네들을 사지 않았다라면 이 세금은 내지 않았겠죠. 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때 발생하는 이 세금은 세금과 공과라고 쓰면 안 돼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세금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얘를 갖다가 뭐라고 쓴다? 여기 토지를 샀을 때 취득세, 등록세 나왔으면 토지, 건물을 사고 난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나오면 얘는 건물,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샀는데 취득세, 등록세 내라고 나오면 걔는 차량 운반구, 즉 부대비용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대비용은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포함시켜서 다 계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봤던 것 중에서 자동차세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걔네들은 세금과 공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취득 과정이에요. 그래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얘는 자산명으로 기록한다. 왜요? 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을 사게 되면 지금은 그냥 지나다니다가 그냥 사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갖다가 소개를 받아서 사기 때문에 부동산 여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는 거 있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청구가 돼도 이도 마찬가지로 토지를 살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면 걔는 토지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부대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샀을 때 중개 수수료가 발생해도 걔는 건물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또 토지 건물과 관련돼서 부대비용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면, 자, 우리가 토지 땅을 샀는데요. 이 땅을 샀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지금 땅 사자마자 바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거기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도 있고 바위, 나무 이런 거 있으니까 걔네들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싹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선 있던 건물부터 우선 없애려면 걔는 우리는 철거비라고 그래요. 철거비는 그 철거하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걔네들이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돈 달라고 청구하겠죠. 그 청구하는 비용도 뭐라고 써야 된다? 토지를 사고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대비용 발생한 거기 때문에 걔도 마찬가지 토지라고 쓰는 거예요. 또 어떤 것도 있어요? 토지를 정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집이라는 것은 우리 정돈할 때 정자예요. 그 다음에 지는요, 땅지자. 땅을 정리하는 비용. 자, 건물은 철거했어요.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던 나무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위, 돌 평평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토지 정지비도 발생에 따르면 이건 토지라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를 샀을 때 부대비용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 있는지 여기 보셨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예제를 보시게 되면 예제로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럼 취득가액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것들은 첫 번째 여러분들의 유형자산에서의 첫 번째 이슈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가 부대비용이 어떤 것들인지 유심히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면 그 다음엔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 사용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걸 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냐면, 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우선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는 용어를 두 개를 구분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아까 얘기했던 감가상각비예요. 자, 뭉텅거리로 이슈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얘가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비예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여기 이 유형자산은 사용할 때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더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적 지출은 무슨 뜻인지, 수익적 지출은 무슨 뜻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 자본적 지출은요, 돈을 쓰기는 했는데 얘 자산 처리를 자산으로 기록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수익적 지출은요, 얘는 비용 계정으로 기록해 주세요, 이런 뜻인데, 첫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은요, 자본적 지출하면 이런 거죠. 얘도 건물 갖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은 어떤 게 있느냐면, 자, 지금 우리 건물이 8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얘를 10층짜리로 증축을 했어요. 그럼 증축을 하면 일단 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재산적인 가치가 더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돈을 쓰긴 썼는데 건물의 원재 재산의 가치가 현격하게 올라간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봐요.
그래서 증축하면 그 증축해준 회사에서 저기 돈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증빙서류 바로 받아보고 난 다음에 계정 뭐라고 쓰란 얘기예요? 자산이 아니라 자산 중에서 어떤 거, 건물에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얘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그러면 건물로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도 되게 비싸요. 엘리베이터를 갖다 교체하게 되면 얘도 돈이 엄청 비싼데, 엘리베이터 설치해준 회사에서 또 돈 달라고 하겠죠. 그럼 그 영수증 받아보고 우리 기록해야 되잖아요. 얘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즉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게 되면 그 건물의 값어치가 더 올라가죠. 이런 걸 갖다 뭐라고 부른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불러요. 그럼 뭘로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건물이라고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건 위에다가 얘를 한번 제가 그냥 쭉 적어 볼게요. 자, 건물 중에서 방공호라는 데가 있어요. 방공호 또는 피난시설이라고도 부르죠. 피난시설. 일정한 규모의 건물들은 이 방공호나 피난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억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자본적 지출로서 건물로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느냐면, 우리 건물에 전체 냉난방 시설을 교체한다면, 냉난방 시설을 갖다 교체한다면 얘도 돈 억수로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뭘로 본다? 자본적 지출로 본다. 그럼 돈 썼을 때 기록할 때 뭐라고 쓰라고요? 건물로 쓰라는 뜻입니다. 되셨어요? 거기 반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자동차로 한번 해볼까요? 건물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에서 지금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은 엔진이에요. 자동차 중에서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거든요. 그건 수백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교체하게 되면 얘는 자본적 지출로 봐요. 그래서 엔진 교체에 따르면 차량 운반구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본적 지출이 대체로 어떤 뜻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이따가 교재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여기 수익적 지출은 어떤 게 수익적 지출이냐면, 조금 전에 건물에 대해서 증축, 엘리베이터, 방공호, 피난시설 이런 것들은 금액도 클 뿐더러 여기 그 건물의 재산적인 가치가 현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수익적 지출로 얘기한다면 건물에서 만약에 그 색깔이 건물색이 오래 썼더니 반해가지고 도색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부르고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수익적 지출은. 그럼 비용을 어떤 비용으로 쓰면 되는데요? 수익적 지출은 두 가지 계정이 있어요. 첫 번째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건물에 관련된 거는 수선비라고 써요. 뭐라고 쓴다고요? 수선비. 차량에 관련된 것은 차량 유지비라고 써요. 비용 처리할 때 계정 명칭이에요. 건물이나 기계장치는 수선비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관련된 것은 차량 유지비라고 비용 계정을 쓰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의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동차 오래 사용하면 뭐 교체해야 돼요? 타이어 같은 거 교체해야 되죠. 그 다음에 때마다 엔진 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일들 교체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와이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 되면 매번 교체해 줘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은 큰 금액은 아닌데 그게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쓰는 비용을 우린 차량 유지비라고 이렇게 쓴다는 것이고, 얘 비용 처리하라는 의미, 즉 수익적 지출이란 용어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셨겠나요? 자, 그러면 건물과 관련된 여기 수익적 지출은 아까 얘기했던 도색이라든지, 건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유리창도 깨질 수 있죠. 그런 거. 또 여기 전구 같은 것들 쭉 나갈 수 있죠. 그런 거. 또
이런 창틀 이런 것들 휘어져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뭐다? 수익적 지출이라고 부르고 비용 계정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쓴다? 수선비. 그다음에 뭐 건물들도 왜 중간중간 떼빵하는 경우 있잖아요. 큰 공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 그다음에 수선비라고 쓰는 계정 중에 또 하나는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 등등 가동하다가 고장나는 경우 있죠. 고장났을 때 수리하게 된다면 그런 용도를 다 수선비라고 기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란 이 용어를 먼저 구분할 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하나 우리 앞에서 배웠던 예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 종칠 것 같더라고. 자, 일단 쉬세요. 자, 그래서 저기 유형자산은 크게 취득단계, 사용단계, 처분단계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사용단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사용단계 알아야 될 이슈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써드리는 거는 그 계정 과목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똑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유형자산 하면 취득 단계인가 사용 단계인가 처분 단계인가 그걸 구분해서 취득 단계에서는 이 부대 비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단계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더라. 하나는 자본적 지출이냐, 사용하면서도 돈 계속 쓰게 되잖아요. 우리는 회계 담당자니까 그걸 기록할 때 얘를 자산으로 기록해야 될지 비용으로 기록해야 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좀 있어 보이게끔 보이기 위해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쓴다는 얘기죠. 자본적 지출은 건물, 차량 운반구, 자산 명칭으로 계정으로 기록하라는 뜻이고, 수익적 지출은 여기 들어간 것들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경우라면 수선비로, 차량 운반구인 경우는 차량 유지비로, 그 다음에 여기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얘는 뭐라고 쓴다? 세금과 공과라고 쓴다.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더 많이 나오는 건 얘예요. 취득세, 등록세. 왜? 끝에 세금이라는 건 다 알 테니까 이런 구분이 없으면 또 세금과 공과라고 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사용 과정인지 그다음에 취득 과정인지 그런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되셨지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뭐가 있느냐면요. 여기 감가상각비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감가라는 뜻은 가격이 떨어진다,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상각이라는 말은요, 그 금액이 떨어지는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계산된 금액을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세 가지 용어가 결합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 회사에서 또는 여러분이 이런 걸 좀 배우시게 되면 가정에서도 이거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 원가, 취득가액이라고도 부르고 취득원가도 라고도 부르는데 취득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말은 그 취득한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이에요. 그걸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내용연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다음에 잔존가치, 잔존가치는요 어떤 뜻이냐면 얘를 갖다가 계속 사용하다가 나중에 내용연수 즉 내용 그 사용 기간이 끝났을 때 얘를 갖다가 팔면 뭐 그만큼은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는 확정된 금액이지만 우리가 취득했으니까 내용연수라든지 잔존가치라든지 얘네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공감하는 그 기간들이고 그 금액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를 사는데 지금 여기 내용연수 5년이라고 했다고 하면 차 실제로 5년밖에 못 타나요? 그건 아니죠. 더 오래 탈 수도 있고 더 적게 탈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저기 택시 같은 경우 있잖아요. 택시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행을 거의 한다시피 하죠. 그렇죠? 그럼 얘는 5년 탈 수 있냐? 5년 못 타요. 택시는 보편적으로 3년마다 교체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반 우리 그냥 개인 승용차인 경우에는 길을 갖다가 바꿔야 될 시기를 30만 킬로를 주행하면 바꿔야 된다고 얘기한대요. 30만 킬로. 30만 킬로면 어느 정도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차를 갖다가 2006년도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죠? 근데 아직 저 15만 킬로도 못 넘었어요. 그러면 저는 차를 많이 타는 스타일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다 근데 여기 이쪽 서울에 있다가 오니까 차를 오히려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 춘천에서도 그렇고 지방은 차가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기 여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춘천은 자가용으로 수용차로 가게 되면 5분 내지 10분이면 가요. 버스 타면 1시간 걸려요.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얘가 지역이 작은 데는 버스 한 대가 꼬불꼬불꼬불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러면 여기 예를 갖다가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우리는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감가상각의 3요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3요소라는 건 중요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중 감가상각의 3요소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라는 게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 얘는 회계 2급 정도 수준에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감가상각의 3요소 해가지고서 지금 여기 정액법 감가상각을 하는데요.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정액법, 두 번째 정률법, 세 번째 연수합계법, 네 번째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감가상각을 하는 이 방법 네 가지를 한꺼번에 쭉 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이거 잠깐. 자, 지금부터는 감가상각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예를 드렸던 여기 감가상각비의 3요소, 감가상각의 3요소가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치 이 세 가지라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었는데, 첫 번째는 정액법, 두 번째는 정률법, 세 번째는 연수합계법, 네 번째로는 생산량 비례법. 근데 요즘 트렌드는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정액법을 많이 물어봐요. 감가상각하는 방법 아는지 정도 개념을. 그 다음에 잔존가치도 거의 없는 것으로 요즘 출제는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 여기 정액법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액법은요, 우선 계산하는 그 공식이라고 할까요? 선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선 취득,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취득 가액에서요, 잔존가치는 빼주래요. 그리고 얘를 내용연수로 나누어지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계산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대로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 취득가액은 500만원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5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금액이 얼마가 나오나요? 450만원이 나오겠죠. 이 450만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얘를 차량 운반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년을 타게 되면 45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50만원, 나중에 그 팔면 50만원 받는다며, 그러면 내가 차를 산 500만원짜리가 가격이 맥시멈으로 떨어지더라도 얼마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450만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450만원이란 이 금액을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불러요. 얘를, 왜냐면 이것도 용어를 먼저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재에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450만원 나누기 몇 해야지 돼요? 여기 감가상각 대상금액 450만원 나누기 5년 이렇게 하게 되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얼마로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9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 감가상각은요,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계산되는 금액은 1년치예요. 1년치. 만약에 얘가 7월 1일날 구입을 했어요. 그럼 12월 31일까지 몇 개월 사용한 거예요? 6개월 사용한 거죠? 7월 1일부터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6개월이지. 그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면 90만원이 나오게 될 텐데, 얘를 12분의 6 이렇게 해야 되겠죠. 12개월 중에서 6개월을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금액은 45만원 나오죠. 이런 용어를 우리는 월할상각이라고 불러요. 월별로 계산해서 상각한다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감가상각을 갖다가 우리는 12월 31일날 회계 담당자이니까 회계 처리 해줘야 되겠죠. 얘는 지금 비용이 계산된 거예요. 왜? 유형자산을 사용하고 1년 동안 얼마의 값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90만원의 값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12월 31일날 뭐라고 기록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차변에다가는 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9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액 9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12월 31일날 회계 담당자가 여기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록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얘도 기말 정리사항이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 방법을 통해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면 12월 31일 날 차변에 뭐라고 쓰라고요? 감가상각비 대변에 뭐라고 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해 이렇게 됐다면 두 번째 해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해도 얘는 정액법이란 말 뜻 자체가 금액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차변에 두 번째 해에도 감가상각비 90만원 이렇게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액 90만원 이렇게 쓰겠죠. 됐나요? 그럼 세 번째는요. 똑같이 쓰겠죠. 그래서 얘는 매년 다 똑같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할 때마다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우선 여기 차량 운반구라고 가정을 하고요. 차량 운반구 처음에 얼마 주고 샀어요? 얘 500만원 주고 이렇게 샀었죠. 근데 감가상각비를 첫 번째 해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옆에 감가상각한 거 누계액이라고 써놨죠. 왜냐하면 결산할 때마다 비용은 12월 30일이 되면 다 소멸해서 없어지죠. 근데 누계액은 계속 남아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2년 동안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 즉 차량 500만원짜리가 현재 2년 사용했다면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2년치껏 떨어졌겠죠. 첫 번째에 90만원, 두 번째에도 90만원. 그럼 그 두 개 다 더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2년 동안 사용했을 때 값어치는 지금 얼마가 떨어졌다는 얘기? 180만원이 값이 떨어졌죠. 사용하면 값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장부가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장부가액은 얼마일까요? 얘는 32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 말 뜻은 뭐예요? 우리가 차 처음에 500만원 주고 샀는데요. 2년 동안 사용했더니 가격이 얼마가 떨어졌어요? 180만원만큼 가격이 떨어져서 현재 우리가 얘는 얼마짜리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320만원짜리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3년차가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3년차가 되면 500만원에서 90만원도 하니까 270만원 빼겠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230만원 남게 되겠죠. 4년차, 5년차 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결국 450만원 되겠고 마지막 장부가액은 얼마가 남아요? 50만원 딱 남죠. 그걸 우리는 아까 잔존가치라고 불렀던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는 이렇게 표시해서 나타나게 된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의 뜻이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 계정일을 보시게 되면 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하고 좀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대손충당금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의 차감계정이죠. 대손충당금이 얘는 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얘도 성격이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형자산 차감계정이에요. 차감계정이면서 그 다음에 얘는 평가계정이기도 하죠. 평가계정.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 밑에 있기 때문에 얘도 자산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난번에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이. 그런데 자기 자리는 차변이 자기 자리겠어요? 대변이 자기 자리겠어요? 대변이 자기 자리여서 여기 대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감소시켜야 한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소될 때 차변에다가 기록하면 감소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여기 그 정액법 설명 하나 먼저 해드렸고요. 두 번째 정률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정률법은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미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 또 다른 말로 삼각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서 미삼각 잔액이라는 거, 여기서 미삼각 잔액이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촬영 문방구 500만원 주고 구입했죠. 그죠? 그럼 500만원 이 자체가 바로 미삼각 잔액이 되는 거예요. 삼각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미삼각 잔액은 여기 5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삼각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바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삼각률을 예를 들어서 40%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소수점으로 보면 0.4가 되죠.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삼각 잔액에다가 여기 정률 40%를 곱하게 되면, 그럼 첫 번째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나올까요? 200만원 나오죠? 이렇게. 그 200만원은 지금 첫 번째에 우리가 계산했던 첫 번째 뭐라고 쓸까? 2020년도에 12월 31일 날 얘 회계 처리해 준다 그러면 똑같이 차변에 감가상각비 2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200만원 이렇게 쓰는 건 똑같단 말이죠. 됐어요? 그럼 첫째는 이렇게 200만원이었었어요. 여기다가 보기 편하시게 순차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날짜대로. 계정 회계 처리하는 건 똑같으니까 계속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 2020년이라고 한 다음에 12월 31일 날 여기 500만원 곱하기 정률이 40% 하게 되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는 200만원, 두 번째는요 2021년에 따르면, 자, 두 번째 미삼각 잔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첫째는 취소원가 자체가 상각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미삼각 잔액이 500만원에다가 여기 정률 40% 곱해서 200만원이 나왔죠. 그래서 얘 상각을 했죠. 그럼 두 번째 미삼각 잔액은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상각했으니까 300만원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곱하기 정률은 똑같아요. 40%. 그럼 두 번째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나요? 120만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는 어떨까요? 2022년도에 미삼각 잔액은 얼마예요? 180만원이 되겠구나. 그리고 정률은 똑같이 40%. 삼각률.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70, 4일은 4, 48, 32, 72만원 나오죠? 72만원.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정률법은 말 그대로 여기 되는 삼각률이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정률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까 정액법은요,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게 금액이 똑같죠.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 정액법하고 정률법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해 드렸어요. 정액법하고 정률법. 자, 그런 다음에 얘가 간혹 가다가
그래프로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프로.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칸이 여유가 나는 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정액법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감가상각비는 매년 일정하게 똑같죠. 90만원, 90만원, 90만원이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의 그래프는 얘는 90만원 일정해요. 여기 연수로 1년, 2년, 3년, 4년, 5년 될 때까지 감가상각비는 일정하게 발생되더란 말이죠. 1, 2, 3, 4, 5. 자, 근데 감가상각비는 여기서 써놔야 되나? 여기 정액법의 감가상각비예요. 거기에 반해서 감가상각비가 매년 90만원, 90만원, 90만원 계속 더하게 되면 90만원, 180만원, 270만원 비례해서 총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그렇죠? 얘는 뭐에 대한 그래프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한 그래프가 이랬단 말이죠. 어떤 얘는 지금 뭐의 특징이에요? 여기다가 정액법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정액법일 경우에는. 근데 정률법은 어떨까요? 자, 정률법은 여기 밑에다 그리면 좀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정률법도 똑같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 내용 연수도 여기다가 1년, 2년, 3, 4, 5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근데 여기 화면 봐주세요. 여기 써놓을까 그냥? 여기는 정률법 그래프예요. 정률법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여기 금액 봐주실래요? 매년 감가상각비가 지금 제일 많이 계산됐죠. 두 번째에는 좀 적게 계산됐죠. 그 다음에는 또 좀 적게 계산됐죠. 즉 감가상각비 그래프가 초기 년도에는 제일 커요. 정률법은.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됐죠. 그래서 정률법의 감가상각비 그래프는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비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금액을 합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때요? 200만원이었다가 320만원이었다가 72만원이었다가 금액이 위로 갈수록 점점 감소하죠. 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요. 이렇게. 그러겠죠? 그리고 정률법에 얘가 감가상각 누계액의 그래프랍니다. 얘는 정률법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 선만 보고 얘가 정액법에 대한 그래프인지 정률법에 의한 그래프인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이번에는 정액법 그래프하고 정률법 그래프를 결합을 해볼게요. 비용만 여기다가 결합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감가상각비가 일정한 거에 반해서 여기 정률법은 감가상각비가 초기 년도에는 정액법보다 크지만 뒤로 갈수록 정액법보다 감가상각비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의미는 이 수용차를 5년 동안 차량 운반금을 사용한다면 5년 지났을 때 감가상각비는 결국 거의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초기 년도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방법이 정률법이고 일정하게 그냥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정액법인데 우리 실생활에서 정률법이 더 우리한테 맞을까? 정액법이 우리 현실에 맞을까? 어떤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승용차 샀다고 생각해봐요. 첫 번째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매년 일정하게 가격이 떨어져요. 그죠? 그럼 우리 실생활에 맞는 방법은 정률법이 더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초기년도에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 이익은 감소하겠죠. 반대로 세금은 적게 내겠죠. 이익이 적었다는 뜻이네. 이익만 많다고 좋아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방법은 정률법이 우리 현실에 더 근접해요. 자, 그리고 하나 구분해야 될 게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왜? 개념을 배웠으니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정률법이라든지 좀 이따 배우시게 될 연수학계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다른 말로 통합해서 가속상각법이라고도 써요. 가속상각법. 가속상각법은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정액법이 정액법보다는 다 커요. 초기년도의 상각이 뒤로 가면 그 대신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가속상각법은 정액법보다 다 초기년도에 감가상각비가 큽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감가상각비가 큰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문제를 물어보는데 정률법이 감가상각비가 가장 큽니다.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정액법이 제일 적어요. 생산량 비례법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비교할 때 요 세 개 대소관계가 감가상각비가 제일 큰 순서.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정액법 이런 순서대로 된답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 정액법과 정률법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연수학계법하고 생산량 비례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연수합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합계법을 계산하는 방식도 우리 정액법하고 똑같아요. 예.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내용 연수 합계 그 다음에 분자에는 내용 연수 역순. 근데 이렇게 한글로 쓰게 되면 얘가 좀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자, 우선 여기 보시죠. 연수합계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면 얘는 결국 무슨 의미였었어요? 아까 제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썼었죠. 요 의미는 대상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뜻이고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450만원이었잖아요. 자, 450만원 곱하기 여기 내용연수 합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다 쓸게요. 지금 여기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내용연수가 지금 5년이라고 했었죠. 그럼 내용연수를 합계하라는 말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 연수를 다 합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연수는 여기 합계 연수가 몇 년이 나와요? 15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15를 갖다가 여기 분 뭐에다가 15 이렇게 써주시고요. 내용연수의 역순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맨 끝에 있는 거 5년부터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여기 5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첫 번째 해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계산되겠습니까? 계산 120만원 계산되나요? 3분의 1이니까 45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5 하면은 150만원이네요. 150만원이 첫 번째에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계산하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450만원 곱하기 이번에는 몇 하면 돼요? 15분의 4 하면 되겠죠? 15분의 역순이니까 두 번째에 4 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120만원 나오나? 해볼게요. 450 곱하기 4 나누기 15 하게 되면은 120만원 나오네요. 자, 우리 또 3~4번 해야죠. 그래야지 다 이해가 될 테니까. 세 번째는 똑같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다가 곱하기 이번에는 몇 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니까 15분의 3 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는 15분의 3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얼마가 계산될까요? 450만원 곱하기 3 15 하면은 90만원 나왔네요. 됐죠? 아까 정액법은 저기 감가상각비가 첫째 연도에 90만원, 정률법은 200만원, 여기 연수합계법은 150만원. 뭐가 제일 컸어요? 정률법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여기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여기 정액법, 이런 순서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연수합계법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량 비례법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는 생산량 비례법. 자, 근데 생산량 비례법도요, 여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는 거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이나 또 똑같아요. 그러면 정률법 빼고는 다 똑같은 거네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다가 곱해야 되는 것은 취득원가 잔존 가치, 얘도 곱하기가 있는데 얘는 뭘 곱해냐면요, 분모가 총 생산 가능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단기의 생산량, 뭐 이런 정도로만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보면은 여기 450만원에다가 자, 우리 여기 한번 예를 저걸로 들어볼게요. 기계장치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기계 장치를 취득을 했는데 총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양, 이 기계가 다 맛이 가서 못 쓰게 되는 그 상황이 몇 개를 생산하면 이 기계 장치를 못 쓰게 되느냐면, 지금 10,000개를 생산하게 되면은 이 기계 장치는 수명을 다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 사갖고 왔으니 10,00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00개를 생산했다고 가정하는 거죠. 아니 5,000개 너무 많은가? 뭐 2,000개만 생산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5분의 1이니까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될까요? 5, 9, 45, 90만원 나오겠네, 그죠? 나누기 오니까 90만원. 자, 근데 여보세요, 처음에 기계장치를 이렇게 취득하게 되면 새 거니까 고장이 안 나겠죠. 그리고 잘 제품들이 생산돼서 나올 텐데, 얘가 1년 사용하고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는 게 있겠죠. 그럼 고장하는 그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테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첫 해보다 보편적으로 생산량은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에는 450만원 곱하기 총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 기계장치가, 두 번째는 1,500개 생산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10,000개 중에서 두 번째에는 1,500개 생산을 했대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요거 사용한 것만큼만 또 해주면 될 테니까 450만원 곱하기 나누기 만 해주면 67만 5천원 나오네요. 당연히 생산량이 줄으니까 감가상각비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여기 생산량 비례법은 어디서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여기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기계장치로 예를 들어드렸죠. 기계장치에서도 사용되지만 기계장치에서도 사용되지만 보통 이 광산이 있죠. 광산에서 묻혀있는 매장량, 총 매장량 분의 1년마다 캐는 능량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해서 그 광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되셨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지껏 감가상각비에 대한 4가지 방법,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프로도 정리를 해드렸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감가상각비라는 의미를 좀 정리해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감가상각비를 갖다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왜 감가상각을 하는지.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500만원 주고 샀죠. 500만원을 주고서 사갖고서는 올해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으로 비용 처리를 다 해버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 500만원짜리가 들어갔으니 올해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죠? 근데 이 차는 올해 쓰고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5년 동안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사갖고 얘를 사용하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알겠는데, 얘를 올해 비용으로 다 처리해서 500만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확 주는 게 합리적일까? 5년 동안 사용하니까 감가상각을 된 만큼씩 5년 동안 비용을 나누어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냥 몽창 올해 다 때려박아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그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 자산을 5년 동안 사용하니까 5년 동안의 비용 똑같이 나누어서 빼버리게 되면 그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걔가 비용화 되니까 단기 순이익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겠죠. 그게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가상각비라는 용어를 물어볼 때 이런 용어로 물어봐요. 합리적이고 체계적 배분 방법. 얘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 방법. 얘는 뭘 뜻하는 어떤 계정 과목을 뜻하는 용어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얘가 뭘 뜻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배분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한 가지 우리 그 회계에서 배우는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 기업 회계 기준에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갖다가 준수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회계에서 이 감가상각이라는 걸 배웠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도 집에 승용차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그 비싼 텔레비, TV 같은 거 오디오 세트도 그런 거 다 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걔 사용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얘를 교체할 때가 와야 하나요? 오죠? 근데 그때 또 교체할 때 되면 목돈 들어가죠. 그럼 고민이 생기죠. 교체할까 말까. 지금부터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배운 지식을 일상생활 중에서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뭐 그런 유형자산, 비품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수단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얘를 갖다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산의 유동화라고 불러요. 자산의 뭐라고요? 유동화. 뭐 이런 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급수가 많이 더 높아지면 그때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자,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교체해야 되는 것 중에 금액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죠. 승용차.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여성분들이야 대부분 냉장고겠죠. 김치냉장고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TV는 좀 덜한데 특히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 그죠? 여러분이 여성분들이 가전제품 중에서 바로 지금 교체할 거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금액 큰 거 자동차 빼고 그러면 대부분 냉장고예요.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선 질문해 볼까? 은영씨 뭐 바꾸고 싶으세요? 냉장고. 냉장고 얼마짜리 얼마 정도 내요? 제일 좋은 거 얘기. 제일 좋은 거는 750 이렇게. 그래요? 750, 800만 원. 그걸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봐요. 여기 750만 원짜리 냉장고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 한번 꼭 바꿔야 된다면 얼마짜리가 됐던 그 냉장고를 그 목돈 주고 사겠죠. 뭐 할부를 하게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게 됐다고 치면 이제 가정 생활이니까 그 여러분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얘는 보통 몇 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다. 10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0년 동안에 얘를 갖다가 사용하면서 매 배웠으니까 내용연수가 10년이에요. 취득원가는 750만 원이에요. 냉장고 팔 수 있어요? 팔면 돈 줘요? 그럼 없다고 봐야겠죠. 오히려 돈 내야 되잖아. 이럴 때 10년을 갖다가 내용연수를 750만 원 나누면 1년에 얼마씩 저축을 해놓으면 되겠어요? 75만 원씩 저축하면 되겠죠. 걔를 또 나누기 12달로 쪼개요. 그럼 매달 얼마씩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10년 동안 통장 하나 만들어서 매달 그 금액을 갖다가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 통장의 목적은 뭐예요? 냉장고 교체요.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차량이 있다면 차량 교체요. 즉 그 돈을 갖다 나중에 목돈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계속 저축을 해놓으면 그 통장 건들 일 없겠죠. 자, 그래서 10년이 됐어요. 근데 보편적으로요 10년 되잖아요. 사람이 그거 어지간하면 그냥 쓰고 싶지 그 돈 깨고 싶지 않아.
에이 뭐 조금 수리해서 1년만 더 사용해 볼까? 근데 저축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11년 저축하겠죠. 근데 그래도 멀쩡해. 좀 더 사용할까? 그럼 또 해요. 그런 다음부터는 얘가 아주 개박살 날 때까지 계속 수리해서 쓰게 돼요. 왜냐면 나는 돈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근데 돈은 계속 그만큼씩 해고 그때쯤 10년 지나면 냉장고의 성능은 어떨 것 같아요? 새로 나오는 신모델들은 끝내주겠죠. 가격은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꿀 거 내 마음대로 바꿀 거 있고 지난번에는 7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쓰는 것보다 성능이 월등 엄청 좋은데 얘가 500만 원밖에 안 해네. 내 통장에는 지금 800도 넘게 있어.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집에서 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셔서 통장을 그걸 별도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차가 됐던 뭐가 됐던 근데 매달 한 6, 7만 원씩 저축하는 거 나중에 냉장고 교체할 때 그 6, 7만 원 없으면 죽어요? 큰 지장이 없어. 근데 목적은 기간을 갖다가 짧게 잡아도 상관없고 내 생활 형편에 맞게끔 계속 저축하다 보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면 통장이 몇 개가 되겠어요?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돈 할부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부로 사면 돈 나가잖아. 이자까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라면 그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놓는 게 더 좋고, 회사에서는 이런 마인드로 회사의 비용을 관리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잠깐 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